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한국은 사망률 1위가 암이지만 미국의 경우 심장마비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뇌졸중은 5위인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둘 다 원인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죠. 이 둘을 합치면 미국인 2명 중에 1명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혈관이 건강하지 못해서 죽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혈관이 왜 건강함을 잃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흔히 유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유전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유전학적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전이라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기다리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노력할 거잖아요. 음식도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약 먹어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유전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고 그 중에 식습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처럼 먹는 음식들이 그만큼 미국이 안 좋다는 거죠. 이 사망 원인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도 미국이 훨씬 짧으니까. 미국인들은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이거 한국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이 먹고 또 음식을 먹는 양 자체도 너무 많고 그 중에서 탄수화물, 단순당의 섭취가 너무 많아요. 콜라를 세수대야만큼 먹는다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만 이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도 맥도날드 음료수 라지 사이즈가 7아운스였는데 지금은 32아운스. 그리고 맥도날드보다 더 큰 사이즈의 음료수들이 즐비하고 손 설탕 덩어리인 콜라를 저렇게 마셔대면 혈관이 견딜 수가 없죠. 당연히 심장마비, 뇌졸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국 사람들이 유전자가 더 좋고 미국은 유전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한국 사람들은 밥이랑 반찬을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들 파스타, 빵, 탄수화물을 훨씬 많이 먹고요. 그 결과가 과체중에 비만이 너무 많고 전체 성인의 절반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 3분의 1 이상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최종 결과물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심장마비, 당뇨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훨씬 날씬하잖아요. 요즘 많이들 쪘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에 비해 그나마 먹는 양도 적고 그래서 날씬한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식사가 바람직하다고도 말을 못해요. 여전히 탄수화물, 단순당 섭취가 너무 많고요. 소식보다는 과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당뇨 환자가 증가한 것만 봐도 많이 알 수 있죠.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환자들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현대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콜레스테롤 검사죠. 근데 이 콜레스테롤 검사와 치료가 현대의학의 가장 큰 실수 아니면 수치가 될 거예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미 알려질 건 다 알려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고 그 정상 수치 가이드라인 정한 거 안에서 그 정상 수치 안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약을 먹죠.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 약을 먹는 이 전체 행위는 검사부터 치료까지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들이에요.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지표들 중에는 중성지방도 있고 인슐린 수치도 있고 콜티졸 수치도 있고 C-리액티브 프로틴 같은 염증 수치도 있고 다양하고 좋은 툴들이 존재하지만 콜레스테롤 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못 낀다는 거예요. 지금은 왕노릇하고 있지만 사실 명함도 내밀 수 없죠. 혈압이랑 혈당과 더불어서 이 콜레스테롤 검사 이렇게 세 가지는 병원에서 아주 기본 세트죠. 맥도날드 기본 세트 같은 거예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렇게 세 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들만 믿고 매달리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햄버거, 감자, 튀김, 콜라를 한 끼 식사라고 믿고 매달리면 일찍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을 거는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요. 의사 탓, 병원 탓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부모 탓, 조상 탓 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연구들을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치명적인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전혀 낮춰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연구들의 결과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 관계를 연구한 가장 중요한 연구가 프라밍햄 헐트 스터디예요. 근데 이 연구의 디렉터였던 닥터 윌리엄 캐스텔리 박사에 의하면 전체 심장마비 환자의 40%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0 이하.
그리고 180 이하로 낮으면 오히려 거꾸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아져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 3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뭐 이런 걸 증명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혈압이 좀 높아도 되고 혈당이 좀 높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기능의학에서는 기준이 더 엄격하죠.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것도 절대 아니고, 무조건 약부터 먹는 사람들은 생각 좀 하고 먹었으면 좋겠는 건 맞지만, 자,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 혈압이 높다는 것, 혈당이 높다는 것, 이게 전부 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음식을 잘못 먹고 있구나. 내가 내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도 못하고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방치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내 몸한테 미안해. 내가 너무 소홀했어. 그리고 생활 속에서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검사상의 수치들만 쥐어 틀어서 약을 먹어가지고 그 수치만 정상으로 만드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약을 먹는 건 치료가 아니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약이 몸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죠.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냥 옛날 옛적에 현대의학이 어릴 때 아직 잘 모르던 시절에 혈압이 높으면 터지는구나.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망가지는구나.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겨우 알았을 때 혈압을 낮춰보자. 혈당을 낮춰보자. 콜레스테롤을 낮춰보자 하면서 원시인들 같이 나름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본 건데 그게 전혀 엉뚱한 행위였던 거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약을 가지고 숫자만 맞추려고 했던 거니까 그랬던 건데 그게 지금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상적인 세상, 이게 유토피아였다면 현대의학이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온 응급 환자들이나 거울을 보고 마음이 다쳐서 성형외과를 찾은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은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이게 약 먹는다고 될 일이야?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딨냐고요. 음식 때문에 이런 건데 운동 안 해서 그런 건데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는 건데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주치의 시스템은 좋은데 환자 이력도 쭉 알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려면 의사가 뉴트리션, 영양학에 대해서 배워서 음식 먹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음식 먹는 걸 강조하고 트레이너들처럼 운동도 배워서 환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질 못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약만 처방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그게 뭐 어때? 그게 맞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가끔 제 방송이 서론이 길다. 그래서 10가지 지표가 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성급한 태도로는 변화되는 게 없으실 거예요. 뭐 10개를 알려드린다고 암기할 것도 아니고 또 암기하면 또 뭐 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잔소리가 애들을 똑바로 키운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신경질 내는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잔소리예요. 자, 본격적으로 그래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이 리스크 팩터스, 진짜 위험 요소들은 뭔가 10가지를 추렸습니다. 이 기능의학 트레이닝에서 언급하는 10가지예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위험인자, 이 지표들. 쉽게 말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환자들 이 수치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cardiac arrhythmia, 부정맥, 심박세동을 포함해서 다른 부정맥들, 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이게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중성지방이에요.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때 중성지방 같이 검사하는데 이게 특히 HDL이랑 비교해가지고 이 레이쇼가 높은 경우 이거 보잖아요. 중성지방이 오랫동안 높으면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장마비 위험이 올라가죠. 세 번째는 elevated homocysteine. 이 호모시스틴 수치예요. 호모시스틴은 메사이오닌 대사의 산물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이 메사이오닌이 호모시스틴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빠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비타민 B6나 B12가 부족하게 되면 이 전환이 안 되고 호모시스틴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수치가 올라가요. 그럼 염증이 높다는 뜻이니까 혈관벽도 손상이 되고 혈전도 생기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죠. 처음에 호모시스틴 수치가 소개됐을 때 뭐 그딴 걸 검사하냐고 쓰잘데기 없다는 듯이 고집 부리고 그랬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뭐 기존의 교수님들이나 의료계 어르신들이 그러셨겠죠. 미국에서. 근데 이제는 당연한 검사로 자리 잡았어요. 요즘 이제 와서야 병원에서 비타민 D 수치 검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는 비타민 D 그까짓 거 뭐 엄청 무시했는데 지금은 사람 수명을 예측할 정도로 비타민 D가 엄청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가 기존 학계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말로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거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원래 사람이 옛날 게 편한 거고 옛날에 배운 게 맞는 거고 변화가 싫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거 네 번째가 elevated insulin. 인슐린은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신 분들은 꼭 환자혁명 책을 읽어보시든가 관련 영상들을 봐주세요. 혹시 당뇨병 환자시라면 뭐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살고 싶으시면 인슐린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마스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는 병원에서 못 고쳐요. 의사가 못 고쳐줘요. 무슨 뜻이냐면 남이 못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나밖에 못 고쳐요. 당뇨 약을 먹어서 혈당이 정상이 나오면 그건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도 고친 게 아니에요. 근데 당뇨병을 안 고치고 놔두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돈도 많이 쓰고 힘들게 죽어요. 가장 힘들고 비싼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뇨입니다 소리를 듣기 전에 당이 높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게 비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엄중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인슐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혈당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당뇨병인데 인슐린이 뭔지 잘 모른다. 그거 일형 당뇨나 뭐 아니면 당뇨병 심해지면 주사로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인슐린이 가장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인슐린을 다시 낮출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코르티졸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코르티졸 수치가 높으면 고혈압, 스트레스 받으면 그 혈압이 상승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이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망가져서 심장마비나 뇌출혈 위험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콜티졸이 분비되면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도 증가하니까 좀 전에 인슐린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슐린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콜티졸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연결돼 있어요, 둘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콜티졸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콜티졸 호르몬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섯 번째, elevated estrogen in respect to progesterone. 프로제스테론에 비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경우죠.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은 호르몬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면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내려가요. 근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전이 생기고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기능의학병원에서는 에스트로겐 검사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좋은 처방도 많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low testosterone. 남성의 경우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을 경우에 위험이 증가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관상동맥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확률이 5배 높아요. 안전하다는 거죠. 5배. 관상동맥이 심장을 감싸고 있는 동맥. 이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근력도 올려주잖아요. 남자분들. 그래서 주사 맞죠. 근육 바디빌더들. 근데 이 근육량이 많으면은 당뇨나 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아지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근육량이 너무 많거나 40대 이후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데 그럴 때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면 주로 미네랄, 마그네슘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을 먹어도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게 다 빠져나가니까 무용지물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때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뱃살도 없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high testosterone in woman. 여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높을 경우. 그러니까 이건 여성 노인분들의 경우인데 나이가 들면 여성분들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잖아요. 에스트로겐은 10대 때부터 증가해서 30대 때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이후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 대비 여성 호르몬 비율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스탠더다이즈 유닛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혈관 질환은 19%가 증가하고 관상동맥 질환은 무려 45%가 증가하고 심장마비도 31%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도 이제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검사해보는 게 좋죠. 그리고 아홉 번째, lipid peroxide. 과산화 지방질. 이 지방이 활성산소 같은 것들에 의해서 산화적인 손상을 받고 변질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패된 오일,
기름에 식물성 기름에 뭔가 튀겨 먹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산화지질 수치가 높으면은 심장마비랑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암 발병의 위험도 올라가고요. 빨리 늙어요. 노화. 근데 가끔 보면 오메가3 산패 이런 될까봐 걱정하시면서 뭐 탕수육, 돈가스, 오징어 튀김, 뭐 감자 튀김 이런 튀김 음식들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는 분들 계신데 튀김 음식은 아무래도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 C-reactive protein, CRP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CRP. 사이토카인 염증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혈관의 염증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이 아니더라도 이거 검사를 많이 해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만 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지표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방송에서 다뤘는데 이 관련 영상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남성의 경우에는 CRP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은 2배나 높아져요. 자, 이렇게 10가지를 알아봤고요. 이 밖에도 뭐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마그네슘 결핍, 마그네슘 수치, 아니면 지방산의 뭐 불균형이나 리피드 프랙셔네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린 이 위험인자들이 관리가 어려울까요? 너무나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불균형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몸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늘 강조드리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제일 어렵다. 그럼 뭐 먹고 사냐.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건강하게 먹을 거리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식습관이라는 게 음식 종류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는 횟수, 시간도 식습관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식습관, 이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제대로 이해를 하거나 깨달은 게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식단만 따라 하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차라리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일찍 죽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하지만 이 원리를 알면, 내 몸이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당뇨가 되게 된 원리,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된 원리, 이런 거를 알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이게 순간순간 투병하는 과정이, 투병이라고 하긴 좀 과한데,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병이 아니고 증상이니까 투병이 아니라 몸을 고쳐가는 과정이 즐거울 수도 있다고요. 환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은 올바른 음식을 입에 넣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은 올바른 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